옛 기록을 손에 쥐고 고대 이집트에 숨겨진 의식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제 안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몇몇 대목은 너무 잔혹해서 이걸 정말 말해야 하나 주저할 정도였지만 역사가 듣기 좋은 이야기로만 채워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겠죠. 상상해 보세요. 새벽의 장례실은 차갑고 축축한 돌냄새로 가득하고 번들거리는 석상 사이로 등잔불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당신은 지금 흔들리는 촛불을 들고 얼어붙은 공기를 가르며 느리시 걸어갑니다. 자신이 들고 있는 촛불의 떨림이 곧 심장의 박동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스치죠. 그리고 석대 위에 누운 왕비의 몸, 그 앞에 선 왕실 전속 미라, 제작자는 성스러운 질서를 위해 일부를 제거하라는 금기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 화려한 금박 뒤의 음습한 진실을 계속 파헤치고 싶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학교와 박물관이 보여준 이집트는 금빛 가면과 완벽한 비례의 벽화, 수수께끼 같은 상형 문자의 조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침실과 제단에서 벌어진 일은 미화된 이미지와 전혀 다른 언어로 기록되어 있었죠. 성은 단순한 쾌락이 아닌 마하트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장치였고, 황제의 능력은 나일강의 범람과 매년의 수확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밤마다 속삭이던 기도는 곧 계약이었고, 계약은 몸으로 쓰는 글자였으며, 권력은 그 글자를 통해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그 믿음은 오래지 않아 어두운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파라오와 제사장은 신의 이름을 빌려 의식을 설계했고, 귀족은 권위를 증명한다는 명목으로 금기를 갱신했으며, 그 아래에서 가장 먼저 희생된 건 언제나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아이들과 포로들이었습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차가운 돌바닥을 맨발로 밟을 때 한밤의 신전 통로에서 멀어지는 발걸음 소리와 쇠사슬의 미세한 마찰음이 더 크게 들리지 않나요? 왕권의 침실은 사적인 방이 아니라 국가의 엔진으로 여겨졌고, 절정은 신에게 전하는 신탁으로 이해되었으며, 자세 하나하나가 곧 기도의 형식으로 기념되었습니다. 언뜻 낭만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 언어는 약자를 제물로 삼는 논리를 감추기 위한 비단 포장이었습니다. 나는 묻습니다. 그 시대에 태어난 한 아이에게 정말 도망칠 길이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이 모굴대에 걸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장례실의 문을 조금 더 엽니다. 미라는 완전함을 보존하기 위한 기술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생전의 일부를 제거함으로써 사후의 완벽을 만든다는 사고가 문헌에 반복됩니다. 당신은 돌문이 열릴 때 눅눅한 곰팡이와 나무수지, 향료의 달큰한 매캐함이 뒤섞인 냄새를 맡습니다. 그 냄새를 따라가면 언제나 누군가의 침묵이 먼저 보였고 그 다음이 명령이었죠.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학자들은 이런 대목을 보고도 보고서에서 삭제하거나 각주로 밀어넣었습니다. 고상함이라는 검열의 장막은 유물의 외양을 살렸지만 기록의 장기는 도려냈습니다. 사람들은 황금 마스크를 전시했지만 그 뒤에서 울었던 사람들의 이름은 유리진열장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보여주는 것들과 보여주지 않는 것들로 나뉘어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파피루스의 빈칸과 긁혀나간 벽화, 그리고 매장지에서 발견되는 협소한 의식방은 침묵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제2의 날, 신전에선 향의 적신 맥주와 환각성 식물이 섞인 음료가 돌았고, 도덕과 법은 신의 황홀 앞에 잠시 유예되었습니다. 경계는 지워지고 신부는 섞였으며 폭력은 신성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무수한 기억이 사라졌고 그 공백은 다음 해의 축제로 다시 채워졌습니다. 이 광란이 매년 반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종교적 정당화, 사회적 압력, 권력층의 이익 세계의 톱니가 서로를 밀어주며 돌아갔습니다. 부유한 가문은 신전을 후원하고 신전은 질서를 설교했으며 군주는 그 질서 위에 군림했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피가 아니라 그 피를 정당화하는 문장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충돌은 균열을 냈습니다. 헬레니즘의 합리주의와 로마의 행정력은 이집트의 의식을 야만으로 분류했고, 일부 전통은 정화와 은폐 또는 강제 폐기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억압은 언제나 또 다른 침묵을 낳습니다. 붉은 안료로 덮인 벽은 극혀 하얀 석고를 드러냈고, 불태워진 파피루스 자리에는 재의 윤곽만 남았죠. 유물은 살아남았지만 문맥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과거의 일만일까요? 권력은 여전히 불편한 사실을 감추고, 도덕은 때로 폭력을 감싸며, 집단은 익숙한 침묵으로 공범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금빛 관에 대한 찬사가 아니라 그 관을 떠받치던 보이지 않는 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정말로 역사가 우리를 지켜줄까요? 아니면 우리가 역사를 지켜야 할까요? 라는 물음이 오래 남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장례 기술은 단지 시신을 보존하는 공예가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완전하게 만드는 우주론의 연장선에 있었다. 나트론으로 수분을 빼고 수지와 향료로 빈 공간을 채우는 모든 과정은 신화 속 해체와 재탄생을 모사하는 의식이었고, 제사장의 손놀림은 의사의 처방과 마술사의 주문 사이 어딘가에 머물렀다. 그날 밤 장례실의 공기는 소금기와 송진의 달큰한 매캐함으로 점점 더 무거워졌고, 등잔불은 누군가의 숨소리에 맞춰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의식이 거룩하다는 말은 언제나 윤리를 보증하지 않는다. 신전에 소속된 소년 소녀들은 종종 봉헌이라는 이름으로 삶의 선택권을 잃었고, 귀족 가문은 후원과 영향력을 이유로 신전 인사권에 개입했으며, 제사장단은 신의 뜻이라는 말로 절차를 정당화했다. 나는 묻는다. 만약 그 시대에 태어나 약자의 위치에 있었다면 도망칠 길이 과연 있었을까? 벽화는 말수가 적지만 그 침묵은 오래 지속되는 증언이다. 의식용 방으로 추정되는 좁고 긴 석실, 배수구가 나 있는 바닥, 정교하지만 반복적인 재의 도상들은 체계의 존재를 암시한다. 문서로 남은 파피루스에는 제의의 날짜, 사용할 향, 노래의 순서, 그리고 참여자의 역할까지 적혀 있었다. 눈을 감아보라 가느다란 북채가 가죽 북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향 연기가 저부력의 안개처럼 발목을 감싸오르지 않는가. 왕의 침실은 국가 엔진이라는 믿음 아래서 밤마다 계약이 갱신되었고, 파라오는 몸으로 우주의 질서를 재확인했다. 이러한 상상력은 농경 주기의 불확실성을 통제 가능한 의례로 바꾸려는 공동체의 집단 심리였다. 하지만 불확실성 관리라는 미명 아래서 개인의 자유는 축소되었고, 특히 신전의 아이들과 하층민은 기도의 문장에 이름 없이 편입되었다. 정말 무서운 건 피가 아니라 그 피를 정당화하는 문장이라는 사실이다.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밤, 취함의 축제가 열리면 도시의 시간은 어긋났다. 하토르와 세크메트의 신화를 반추하는 제인은 술과 노래, 환각적 황홀을 통해 질서를 뒤집는 하루를 허락했고, 평소의 위계는 해체되었다가 다시 조립되었다. 일부는 그날의 기억을 잃고, 어떤 가정은 그날 이후로 파국을 견뎌야 했다. 당신이라면 그 광경을 목격했을 때 침묵하는 방관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목소리를 내는 증인이 될 것인가? 이 축제가 사라지지 않고 반복될 수 있었던 까닭은 세 가지 톱미: 종교적 정당화, 사회적 압력, 권력층의 이익과 서로를 물어 돌렸기 때문이다. 부유한 가문은 신전을 후원하며 명예를 얻었고, 신전은 축제를 통해 후원을 재생산했으며, 권력은 그 굉음을 통치의 안정성으로 번역했다. 나는 한 줄을 적는다. 가장 완벽한 폭력은 스스로를 필요라고 부르는 폭력이다. 헬레니즘과 로마의 세계가 이집트에 도달하면서 충돌은 불가피해졌다. 합리와 행정의 언어는 이집트의 제의를 풍속과 정치의 표준으로 심사했고,
일부 전통은 정화되거나 은폐되었으며 또 어떤 전통은 강제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억압은 언제나 또 다른 침묵을 낳는다. 붉은 안료를 덧칠해 지운 도상 밑에서 그 긴 석벽은 이전의 서사를 하얗게 새어나오게 했다. 세기가 지나 빅토리아 시대의 박물관이 제국의 유물을 진열할 때 유리장 속에는 황금 마스크와 단단한 관이 가지런했지만 불편한 내용의 문장과 장면들은 번역과 기록의 가장자리에서 지워졌다. 품이라는 이름으로 누락된 각주들은 대중이 접하는 이집트의 초상을 길들이며 우리의 상상하는 과거를 미려하게 정형화했다. 나는 메모의 밑줄을 긋는다. 보존은 때로 망각의 다른 이름이다. 그렇다고 해서 증거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지방 신전의 파편적 기록, 무덤 구역의 배치, 의식 도구의 마모 흔적은 얇지만 집요하게 하나의 지도를 그린다. 그 지도는 황금빛 전설의 주변부를 따라 나 있으며 빈칸과 침묵으로 가득하지만 그 빈칸과 침묵이야말로 실체를 윤곽짓는다. 지금 당신은 등잔불을 들고 그 지도를 더듬는다. 바람이 스치자 불꽃이 찌르르 울고 벽에 비친 당신의 그림자가 2배로 길어진다. 우리는 마침내 이야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 장례실의 석대 위, 완전한 몸을 복원한다는 이유로 행해진 절차와 결정들은 누구의 목소리로 기록되었는가? 누구의 침묵 위에 쌓였는가? 역사는 종종 승리자의 시선으로 편집되지만 진실의 반은 지워진 자들의 숨결 속에 남는다. 그래서 이 여정은 찬란한 유물의 목록이 아니라 그 유물을 떠받치던 보이지 않는 손들, 아이들, 포로, 이름 없는 신전 사람들의 잔향을 복원하려는 시도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는 단순히 통치자가 아니었다. 그는 인간과 신의 경계를 잇는 다리로 여겨졌고 그 다리는 매일 밤 침실에서 갱신되었다. 한 번의 행위가 나일강의 흐름을 보장하고 곡식의 성장을 명령하며 공동체의 안녕을 약속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상상해보라. 당신이 그 방 안에 서 있다면 벽에 새겨진 부조가 숨을 쉬듯 당신을 바라보고 심장의 고동이 북소리처럼 울려 퍼지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런 믿음이 굳어갈수록 희생자의 자리는 늘어났다. 아이들은 신에게 바쳐진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신전으로 보내졌고 전쟁 포로는 이름 대신 기능으로 불렸다. 그들의 몸은 재물, 그들의 삶은 계약의 잉크였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묻는다. 우리가 오늘날 기억하는 이집트의 위엄은 누구의 고통 위에 세워졌을까? 문헌 속에는 차갑지만 명료한 표현이 남아있다. 완전함을 위해 제거하라. 신성한 봉헌으로 간주하라. 영원한 계약으로 기록하라. 이 짧은 구절들은 무덤 벽화보다도 더 큰 그림자를 드리운다. 눈을 감으면 비좁은 방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고 연기의 매캐함이 목구멍을 태우는 듯하다. 당신은 숨을 참고 있지만 벽 너머의 아이는 이미 목소리를 잃었다. 이집트 사회는 그 체계를 당연하게 여겼다. 부모들은 아이를 신전에 바치는 것을 영광이라 여겼고 제사장은 그 영광을 의식으로 번역했다. 공동체는 신의 질서라는 이름 아래 모든 침묵을 공유했다. 나는 기록을 읽다가 손이 떨렸다. 가장 잔혹한 폭력은 종종 스스로를 축복이라고 부르지 않았던가. 외부 세계의 시선은 이 모든 것을 경악으로 바라봤다. 메소포타미아 외교관은 기록에 남겼다. 그들의 신전은 신을 위한 집이 아니라 짐승의 굴이다. 하지만 내부의 논리는 정반대였다. 상처는 선택의 증거, 죽음은 신의 초대, 혼돈은 신의 힘. 당신은 어느 쪽을 믿을 것인가? 외부인의 혐오인가? 내부인의 확신인가? 취함의 축제는 이런 양극단을 응축한 장치였다. 술과 환각, 노래와 환희 속에서 경계는 무너지고 금기는 잠시 해제되었다. 신분과 성별, 나이와 위계가 사라진 순간 사람들은 자신이 신의 도구라 믿으며 서로를 향해 달려들었다. 기록은 말한다. 그날의 광란은 도시 전체를 집어삼켰다. 나는 상상한다. 거리마다 술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울음과 웃음이 한꺼번에 뒤섞인 장면을. 축제가 끝나면 후유증이 남았다. 가족은 무너졌고 기억은 지워졌으며 사회는 다시 평온의 얼굴을 썼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혼돈이야말로 체제를 강화하는 장치였다. 억눌린 분노를 하루 동안 터뜨리게 함으로써 권력은 다음 해를 더 안전하게 통치했다. 나는 깨닫는다. 질서를 지탱하는 건 법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허락된 혼돈일 수도 있음을. 이 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종교, 정치, 경제가 삼위일체처럼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신전은 신앙을 명분으로 삼고 귀족은 자산을 증명하기 위해 참여했으며 권력자는 그 위에 군림했다. 모든 길은 결국 약자에게 이어졌다. 가장 힘없는 존재가 가장 큰 짐을 짊어지는 구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피라미드였다. 세월이 흘러 그리스와 로마가 이집트를 접했을 때 이 죄인은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광기로 낙인 찍혔다. 클레오파트라조차 로마의 눈치를 보며 축제를 제한하려 했으나 반발은 곧 종교 전쟁으로 번졌다. 그녀는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억압과 저항이 얽히며 축제는 은밀한 그림자로 변해갔다. 그리고 로마의 정복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아우구스투스는 신전 벽화를 부수고 파피루스를 불태우며 제사장을 처형했다. 수천 년간 이어진 전통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하지만 나는 묻는다. 정말로 사라진 걸까? 아니면 단지 다른 형태의 침묵 속에 잠긴 걸까? 때로 역사는 불에 타지 않고 기억 속에 숨어 남는다. 그러나 로마의 불길이 삼킨 건 단순히 제사장과 신전만이 아니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기억, 축제를 통해 사회가 배운 익숙한 혼돈의 기술, 그것이 통째로 지워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신을 흉내내며 미쳐 날뛰지 않았지만 그 욕망은 다른 형태로 잠복했다. 나는 생각한다. 억압은 언제나 또 다른 그림자를 낳는다. 빅토리아 시대의 학자들이 사막을 파헤칠 때 그들은 황금 마스크와 보물을 세계에 내놓았지만 성적 의식과 희생의 흔적은 보고서에서 삭제하거나 파괴했다. 품이라는 이름으로 봉인된 기록은 지금도 도서관의 어두운 구석에 묻혀 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집트는 진실의 절반에 불과할지 모른다. 대표적인 사례가 투탕카멘의 미라였다. 하워드 카터가 마주한 건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충격적인 흔적 생식기가 제거된 채 남겨진 왕의 몸이었다. 그리고 이건 투탕카멘만의 일이 아니었다. 여러 왕족의 미라에서 유사한 변형이 발견되었다. 나는 메모에 적는다. 완전함을 위해 몸을 훼손한다는 이 역설은 인간이 신을 닮기 위해 스스로를 부정하는 과정이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이 절차가 살아있을 때 시행된 흔적이 있다는 점이었다. 한 이름 모를 왕자의 골반뼈는 생전 제거의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 고통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다. 신에게 바치는 봉헌이라는 명목이었다. 당신은 상상할 수 있겠는가? 살아있는 동안 도련해지는 공포를. 문헌 속에는 이런 표현이 반복된다. 더 완전한 봉헌을 위하여. 이것은 단순한 신화적 장식이 아니라 실제 의식의 지침이었다. 인간의 몸은 신을 위한 도구였고 고통은 신성의 증거로 포장되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덮으며 속삭인다. 때때로 가장 위험한 문장은 신의 이름으로라는 말로 시작된다. 유럽 학자들은 이런 흔적을 차마 공개하지 못했다. 에베르스 파피루스 같은 의학 문헌도 번역 과정에서 성적인 부분이 삭제되었다. 박물관은 반짝이는 유물을 내세웠지만 그 어두운 맥락은 철저히 감춰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집트를 신비롭다고 배우지만 그 신비의 절반은 사실 검열이었다. 나는 여기서 묻고 싶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태어난 아이였다면 부모조차 자식을 신전에 헌납하는 걸 영광으로 믿는 세상에서 과연 도망칠 수 있었을까? 집안에서는 기대와 압력이, 신전에서는 제사장의 권위가, 사회 전체에서는 신의 뜻이라는 명분이 당신을 짓눌렀을 것이다.
경제적 이유도 빼놓을 수 없다. 신전은 부유한 가문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고 새로운 재물이 끊임없이 필요했다. 종교라는 가면 아래 이는 사실 하나의 산업 구조였다. 아이를 바치는 것은 단지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거래의 수단이었다. 나는 메모에 적는다. 가장 무서운 재물은 자발적으로 바쳐진 재물이다. 사회는 이 과정을 잘못이라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히 자랑했다. 우리 집은 신을 위해 아이를 바쳤다. 같은 믿음을 공유했기에 고통받는 개인의 목소리는 지워졌다. 나는 느낀다. 가장 큰 폭력은 칼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동의일 때 완성된다. 결국 이 모든 구조는 가장 힘없는 존재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했다. 아이들과 노예, 이름조차 남지 않은 약자들. 그들의 삶은 신의 이름으로 흡수되었고 역사의 기록에는 숫자도 남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는다. 정말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일 뿐인가? 아니면 침묵한 다수의 무덤이기도 한가? 고대 이집트의 신화는 언제나 질서와 혼돈의 투쟁을 노래했다. 그러나 현실의 제의에서는 혼돈이 오히려 질서를 유지하는 도구였다. 1년에 한 번 광란의 축제는 억눌린 분노와 욕망을 터뜨리게 했고 그날 이후 사람들은 다시 평온을 가장할 수 있었다. 나는 깨닫는다. 진짜 무서운 건 혼돈이 아니라 혼돈을 제도화한 사회다. 당시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그날 모든 경계가 무너지고 신은 인간과 함께 마셨다. 도덕과 법이 무너진 그 순간 사람들은 스스로를 신의 그릇이라 불렀다. 상상해보라. 술과 향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으며 누군가는 길바닥에 쓰러진다. 그 모든 게 신성하다고 여겨졌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지 않는가? 이런 축제가 정치적으로도 필요했던 이유는 분명하다. 권력자는 백성의 불만을 한꺼번에 터뜨릴 수 있는 안전 밸브로 이용했다. 혼돈은 하루, 질서는 그 다음 해를 지배했다. 나는 질문한다. 정말로 신이 사람들을 미치게 한 걸까? 아니면 권력이 광기를 빌려 스스로를 지킨 걸까? 축제가 끝나면 도시는 황폐해졌다. 많은 이들이 기억을 잃었고 일부는 부상으로 쓰러졌다. 심지어 축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혔다. 그러나 사회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상처는 신의 선택, 죽음은 신의 초대, 혼돈은 신의 힘. 나는 소름 돋는다. 고통조차 은혜로 해석하는 그 왜곡된 믿음 때문에. 신전의 구조는 이런 제의를 위해 설계되었다. 발굴된 좁고 긴 방들은 집단 의식용으로 사용된 흔적을 남기고 있다. 바닥에는 향의 재가 남아있고 벽에는 반복되는 기도문이 새겨져 있다. 당신이 그 방 안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라. 불빛 하나 없는 공간, 수십 명의 숨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는 북소리, 그리고 무거운 공기, 숨조차 쉽게 쉴 수 없을 것이다. 외부 문명, 특히 그리스와 로마는 이 의식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합리와 철학을 중시한 그들의 눈에 이집트의 광란은 야만이자 미신으로 보였다. 결국 이집트가 로마의 속주가 되었을 때 로마인들은 신전을 철저히 조사하고 벽화와 파피루스를 파괴했다. 수천 년의 전통은 그렇게 불에 타 사라졌다. 하지만 역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진정한 망각은 로마의 불길이 아니라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검열에서 이루어졌다. 학자들은 충격적인 기록을 아예 숨기거나 불태웠다. 오늘날 박물관에 진열된 이집트는 절반의 진실일 뿐이다. 나는 자문한다. 우리가 보는 화려한 유물은 과연 무엇을 가리고 있을까? 대표적인 예로 플린더스 패트리는 일부 파피루스를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된다며 직접 불태웠다. 어떤 탐험가는 벽화 위에 석고를 덧칠해 불편한 장면을 지웠다. 그리고 번역자들은 성적인 문장을 품이라는 이유로 삭제했다. 그렇게 이집트의 어두운 진실은 서서히 가려졌고 대신 황금빛 이미지가 남았다.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이집트는
피라미드와 신비로운 문자, 장엄한 무덤으로 장식된 이미지다. 그러나 그 뒤에는 지워진 희생자들의 목소리가 숨어 있다. 나는 소름 돋는다. 진짜 무서운 건 피가 아니라 그 피를 지우는 손길이다. 결국 역사는 두 겹의 망각을 겪었다. 하나는 로마의 불길 속에서, 다른 하나는 빅토리아의 검열 속에서. 그러나 유물의 빈칸과 문헌의 공백은 여전히 많은 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온전한 진실일까? 아니면 또 다른 선택적 편집일 뿐일까? 이제 우리는 다시 장례실로 돌아간다. 석대 위에 누운 왕비의 몸, 그 앞에 선미라. 제작자에게 내려진 명령은 너무도 차가웠다. 신성한 질서를 위해 일부를 제거하라. 당신이 그 자리에 서 있다면 향 냄새와 피비린내가 뒤섞인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발끝부터 등골까지 얼어붙는 것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금기의 명령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탈이 아니었다. 그것은 체계의 일부였고 권력이 스스로를 신격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장치였다. 종교는 명분을 주었고 제사장은 절차를 마련했으며 군주는 그 위에서 신과 동등한 자리를 차지했다. 나는 깨닫는다. 때로 종교와 권력이 손을 맞잡을 때 가장 끔찍한 폭력이 태어난다. 투탕카멘의 사례는 그 단면을 잘 보여준다. 그의 미라는 교과서에서 말하지 않는 상처를 남기고 있었고, 그 상처는 단지 육체가 아니라 권력의 의지를 기록하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만약 이런 사실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이집트를 신비로운 낙원으로만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왕족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아이들과 노예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들의 몸은 제물로 바쳐졌고 목소리는 의식의 노래 속에 묻혔다. 부모조차 이를 자랑이라 여겼던 사회에서 개인의 고통은 기록되지 않았다. 나는 메모에 적는다. 역사의 공백은 종종 가장 큰 비명을 감춘다. 취함의 축제에서 벌어진 광란은 단지 하루의 혼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의 가장 밑바닥 사람들을 제물로 삼는 시스템이자 권력이 불만을 관리하는 정치적 장치였다. 상상해보라. 도시 전체가 환각 속에 흔들리고 모든 경계가 무너진 거리에서 울음과 웃음이 동시에 터져나오는 장면을. 축제가 끝나고 남은 건 상처와 잿빛 기억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신의 선택이라 위로했고 죽음을 신의 초대라 불렀다. 나는 소름 돋는다. 고통마저 은혜로 포장하는 사회의 왜곡된 논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외부인들의 눈에는 이 모든 게 야만이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외교관들은 기록에 남겼다. 그들은 신을 섬긴다며 스스로를 짐승으로 만든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은 정반대의 언어로 해석했다. 우리는 신과 하나가 되었다. 당신이라면 어떤 시선을 믿겠는가? 혐오인가 확신인가? 결국 로마의 검열은 이 전통을 불태워버렸다. 그러나 진짜 잔혹한 망각은 빅토리아 시대의 학자들이 남겼다. 불편한 기록을 파괴하고 유물의 의미를 숨기며 역사책 속에서 진실을 지워버렸다. 나는 깨닫는다. 때로 역사의 가장 큰 범죄자는 침묵을 택한 학자일지도 모른다. 오늘날 우리가 박물관에서 보는 건 반짝이는 유물과 장엄한 건축물이다. 하지만 그 화려한 배경 뒤에는 지워진 이름 없는 희생자들이 있다. 나는 묻는다. 우리가 감탄하는 이 아름다움은 사실 고통 위에 세워진 장식품이 아닐까? 그러니 이야기를 멈출 수 없다. 화려한 금박의 가면을 벗겨내면 그 아래에는 고통과 침묵의 얼굴이 숨어 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문한다. 역사는 과연 누구의 편에서 기록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침묵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이제 마지막 장으로 들어선다. 우리는 고대 이집트의 신비로운 얼굴 뒤에 숨어 있던 가장 어두운 진실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문명이나 예술의 이야기가 아니라 희생된 아이들과 약자들의 목소리였다. 나는 생각한다. 역사는 종종 아름다움의 가면을 쓰지만
그 가면의 뒷면은 피와 눈물로 얼룩져 있다. 왕의 침실에서 제사의 방까지 모든 공간은 권력의 욕망과 신앙의 이름으로 물들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신성이라 불렀지만 사실은 체계적인 폭력이었다. 당신이 그 시대에 있었다면 과연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 아니면 침묵 속에서 고개를 숙였을까? 헬레니즘과 로마가 이집트를 무너뜨렸을 때 그 의식들은 불타 사라졌지만 아이들의 고통은 역사에서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다. 빅토리아 시대의 학자들은 또다시 불편한 기록을 덮었고 우리는 반짝이는 피라미드와 황금 가면만 기억하게 되었다. 나는 깨닫는다. 가장 무서운 건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지우려는 손길이다. 오늘날 우리가 박물관에서 보는 이집트는 절반의 진실이다. 남은 절반은 감춰졌고 침묵 속에 묻혔다. 그러나 파편적인 기록과 벽화의 빈칸은 여전히 진실을 속삭인다. 나는 질문한다. 과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누구의 목소리가 지워진 것인가? 고대 이집트의 화려한 이미지는 여전히 인류의 상상력을 사로잡지만 그 뒤에 희생된 이름 없는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반쪽짜리 역사를 전하게 될 것이다. 나는 느낀다.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잊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전하는 건 단순히 충격적인 과거를 들추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워진 목소리를 복원하는 작업이고 잊혀진 이들의 존재를 다시 불러내는 일이다. 당신은 지금 묻고 있을 것이다. 만약 오늘날도 권력이 진실을 감춘다면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나는 답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역사가 반복된다는 사실이다. 권력은 여전히 불편한 진실을 지우려 하고 사회는 여전히 침묵을 선택한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하며 지워진 목소리를 찾아내야 한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나는 깨닫는다. 역사는 단지 승자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침묵한 다수의 무덤이자 잊힌 이들의 울음소리다. 이 이야기를 잊지 말자. 왜냐하면 그들의 목소리가 사라질 때 우리 역시 또 다른 침묵의 공범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페이지를 덮으려 할 때마다 나는 여전히 들린다. 이름조차 남지 못한 아이들의 울음, 신전의 돌벽에 스며든 침묵의 메아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고대 이집트의 황금빛은 사라져도 그 뒤에 묻힌 어둠은 여전히 우리에게 경고한다. 역사는 언제나 우리를 비춘다. 빛과 그림자 모두로.